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17살 진우에게 남은 건 두 어린 동생뿐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굶주리며 버티던 어느 날 낯선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 속 편지를 읽는 순간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말을 남기셨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눈깨비가 세차게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납골당 앞마당에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맞이인 진우가 돌쟁이 막내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고 그 옆에는 9살 배기 여동생 수아가 오빠의 점퍼 자락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제대로 된 겨울옷 하나 없이 얇디얇은 차림이었습니다. 진우의 운동화는 앞코가 터져서 발가락이 훤히 보였고 수아의 패딩은 솜이 다 빠져서 볼품없이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납골당 유리벽 안쪽으로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던 분이 이제는 차가운 유리 너머에서 웃고만 계셨습니다. 오빠, 아빠 거기서 안 추워? 수아가 유리벽에 작은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따뜻한 데 계셔. 걱정 안 해도 돼. 진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추위에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셨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다고 합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에 새 아이를 남겨둔 채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동사무소 직원 2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찾아올 친척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주차장으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백발의 노인과 단정한 차림의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노부인은 손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납골당 쪽으로 걸어오다가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부인도 입을 손으로 가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낯선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을 뒤로 감싸며 납골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아가 물었습니다. 오빠,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야? 왜 우리 보면서 울어? 몰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집에 도착하니 반지하 단칸방은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난 터였습니다. 진우는 동생들을 이불 속에 넣고 남은 라면 2개를 끓였습니다. 자신은 국물만 조금 마시고 면은 모두 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빠는 왜 안 먹어? 오빠는 아까 밖에서 뭐 좀 먹었어. 수아가 다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입에 넣은 것이라고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막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니 남은 것이 2장뿐이었고 분유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봐야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유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동생들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납골당에서 보았던 그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진우냐? 재호 아들 맞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진우의 친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부모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찾아가는 곳이 없었고, 그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진우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이게 20살 때 재호 모습이다. 내 아버지 맞지?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받아들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진짜 할아버지라 한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단 말입니까?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희는 할아버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진우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중년의 여자 복지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에 텅 빈 냉장고, 곰팡이가 핀 벽지까지. 아이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너도 아직 미성년자잖아. 혼자서 동생들을 돌보기엔 무리가 있어.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동생들은 일단 위탁시설에 보내고 너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싫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복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우도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가족이 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흩어지는 순간 진짜 고아가 되는 거예요. 복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사가 돌아간 뒤 진우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수첩 맨 앞장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아버지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번호로 연락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느니 차라리 굶는 편이 나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동생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인력시장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시장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줄은 넘어 보이는 아저씨들이었고, 진우처럼 어린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인력사무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진우도 그 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아저씨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20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못 믿어온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일손이 모자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니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송송 잡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당 8만 원을 받아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쌀과 라면, 기저귀와 분유를 샀습니다. 남은 돈은 2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려 있었지만 그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막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니가 자꾸 칭얼거려. 아무리 달래도 안 그쳐. 배가 고팠나 보다. 오빠가 분유 사왔으니까 걱정 마. 진우가 분유를 타서 먹이니 막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아에게는 밥을 지어 계란 프라이와 함께 먹였습니다. 밥을 먹던 수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오빠, 손 왜 그래? 다쳤어.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긁힌 거야. 진우는 물집 잡힌 손을 얼른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이 잠든 뒤에 진우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일당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8만 원, 7만 원, 9만 원. 아버지도 이렇게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던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와 의절하셨던 걸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이토록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셨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수첩을 가슴에 품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할 수 있어. 지켜보고 있지? 며칠 뒤 진우가 인력시장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그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외제차였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노부부가 방 안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오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안 나가. 나 무서워. 수아야, 오빠 뒤에 있어. 진우는 동생을 등 뒤로 감싸고 노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래요? 당장 나가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화내지 말고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오해요? 오해 같은 거 없어요.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재호를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단다. 무슨 사정이요? 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우리 새 키우시느라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향해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얼굴과 옷에 소금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라. 우리는 기다리마.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부부가 떠난 뒤에야 진우는 힘이 쭉 빠져서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가 다가와 오빠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아니야.
우리한테 할아버지 같은 거 없어.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사셨는지, 왜 부모님과 의절하셨는지, 그 답이 저 노인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17살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쉬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석 달치 금주 내로 안 내면 짐 전부 내놓겠음. 집주인이 붙여놓은 경고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쪽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밀린 월세가 9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을 죄다 모아봐야 30만 원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수아가 막내를 안은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민희가 아까부터 계속 울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분유가 하나도 없어. 진우는 부엌을 샅샅이 뒤졌지만 분유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나고 라면도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봐야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분유 한 통 사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막내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빠, 나도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수아의 말에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득 아버지 수천맨 앞장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라고 적힌 그 번호.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만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내버린 사람들의 돈으로 동생들을 먹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수아마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굴복하는 것 같아서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프다고 우는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할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진우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냐?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막내의 울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 칭얼거리던 울음이 점점 커지더니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그대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진우야, 지금 어디냐? 내가 당장 갈 테니 주소를 대거라. 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은 외제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한가득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먼저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오빠,
할머니가 밥 사왔대. 수아야, 문 열지 말랬잖아. 근데 나 너무 배고파. 오빠, 나 밥 먹고 싶어. 수아의 말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지에서 따끈따끈한 설렁탕과 밥,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분유와 기저귀도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설렁탕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막내도 분유를 배불리 먹고 나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진우는 밥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서서 동생들이 먹는 모습만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너도 이리 와서 먹어. 며칠째 굶은 게 얼굴에 다 보인다. 전 괜찮아요. 괜찮긴. 눈이 쑥 들어갔구나. 어서 앉으렴. 진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밥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할아버지가 막내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야, 막내가 열이 있는 것 같다. 이마가 불덩이구나. 진우가 막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그렇게 울어댄 게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우가 막내를 안아 흔드는데 갑자기 아이의 몸이 뻣뻣해지면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열성경련이었습니다. 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막내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는 불을 켜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진우는 막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느라 동생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막내를 데려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 있으니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와 환아의 관계를 묻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사람이 지금 막내의 보호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1인실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었고 침대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진훈의 반지하 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 남아 막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수아를 데리고 집에 가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병원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거절하려 했지만 수아가 먼저 고개를 끄덕여 버렸습니다. 병원 로비의 간이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발치에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코가 터진 헌 운동화 대신 깨끗한 새 운동화였습니다. 수아의 침대 옆에도 새 옷가지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사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운동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신지 않고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니 할머니가 막내를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고 얼굴빛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진우를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진우는 머뭇거리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물집이 잡힌 것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손이 17살 손이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모양이니. 일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우리 재호도 어릴 때 손이 이랬었는데. 할머니는 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더니 진우의 손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연고를 꺼내 상처난 곳에 조심조심 발라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연고를 바르는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그 손길에서 어릴 적 아버지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콧등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진우야, 이 할머니가 해주는 밥 한 번만 먹어보지 않을래?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뼈만 남았구나. 내 아버지도 밥 안 먹으면 저렇게 야위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그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단다. 무슨 사정인데요? 그건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보렴. 할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 이야기야. 진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것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막내의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실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퇴원하고 나서 어디로 갈 생각이냐? 당연히 집으로 가야죠. 그 반지하 말이냐? 보일러도 안 되고 곰팡이도 피었던데 민이 건강에 안 좋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 민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싫어요. 신세 질 생각 없어요. 신세가 아니야. 너희는 내 손주들이다. 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옆에서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나 그 집 가보고 싶어. 따뜻한 데서 자보고 싶어. 수아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생은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한 집에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이가 나을 때까지만이에요. 그 뒤엔 바로 나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삼남매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널따란 정원이 펼쳐졌고 현관 앞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크다. 우리 집이 100개는 들어가겠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집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는데 창이 큰 2층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3개 놓여 있었고 이불은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벌러덩 누워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침대가 구름 같아. 나 여기서 매일 자도 돼. 그래, 당분간은 여기서 자는 거야. 막내는 따뜻한 방에서 지내더니 기침도 줄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까르르 웃으며 방 안을 기어 다녔습니다. 수아도 이웃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동생을 보면서 진우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말을 섞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리 편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을 주어도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서재는 책장으로 빼곡히 차 있었고 창가 쪽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상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유품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재호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간 것들이야. 26세 동안 내가 고이 보관해왔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같은 글씨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그 주소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내려고 썼던 편지들이다. 근데 단 한 통도 붙이질 못했더구나. 진우는 맨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는 게 아버지 어릴 때를 닮은 것 같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자꾸 생각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 맛을 먹여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제 고집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게 제일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그때 돌아갔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진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돌아가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들을 한 통도 붙이지 못하셨던 걸까요? 왜요? 아버지는 왜 편지를 안 보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집 때문이었겠지. 재호도 나를 닮아서 고집이 황소 같았거든. 그럼 할아버지는요? 왜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걸 못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산다. 진우는 편지들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종이 너머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시면서도 끝내 돌아가지 못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며 26해를 홀로 보낸 할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얼마나 깊은 골이 패여 있었던 걸까요? 진우는 한참 동안 편지를 품에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택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삼남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몰라보게 통통해졌고 수아도 유치원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우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람들이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카들이라고 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거실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서 나타난 애들을 손주랍시고 데려다 키우시다니요. 제호 아들들이야. 내 친손주들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제호 어릴 때 얼굴이랑 똑같아. 큰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진우는 문틈 사이로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노린다니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들 먹일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뒤에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누군가 아동학대 민원을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것은 적절한 환경이 아니니 아이들을 시설로 분리,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도대체 누가 이런 신고를 넣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택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고 내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아이들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러시는 건데요? 복지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법적 후견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설로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내가 후견인이 되겠소. 필요한 서류는 뭐든 준비하겠소. 회장님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친척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시면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또다시 동생들과 헤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친척들의 민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아동보호심의위원회에서 3남매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친척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고령인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진우가 과거에 학교를 자퇴하고 무단으로 노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장 노릇을 하는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큰아버지, 저희가 아이들을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애들을 제대로 된 시설에 맡기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친척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진우는 그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내보내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저택을 방문해 이것저것 살펴보고 아이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고 막내는 낯선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조사관 앞에서 최대한 의젓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봐주세요.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확정될 때까지 아이들을 임시 보호시설로 분리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통보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요. 저희 헤어지면 안 돼요. 진우가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사들이 저택으로 왔습니다. 수아와 막내를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아가 진우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싫어. 나 안 갈래. 오빠랑 같이 있을래. 수아야, 오빠가 금방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울어댔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진우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시설로 간 뒤 진우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방문 앞에 밥상을 가져다 놓아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예전에 살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반지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려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진우는 반지하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진우는 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비를 맞았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요? 진우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키라고 한 애들인데 나 지키지 못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우를 찾아 여기까지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다 망했어요. 제가 괜히 전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네, 잘못이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반지하에서 버텼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늙은 무릎이 비에 젖은 땅에 닿았습니다. 진우야, 이 할아버지 말 좀 들어다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한테 못한 사죄가 있다. 그걸 너희한테 평생 하며 살고 싶다. 나를 한 번만 믿어주지 않겠냐? 진우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빗속에서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심판 청구를 내고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느니, 판단력이 흐려졌다느니 하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후견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결심한 게 있다. 뭔데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때문에 친척들이 저러는 거 아니냐? 재산을 다 내놓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지 않겠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돈으로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지키고 싶다. 그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못해준 것을 갚는 길이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손주들의 양육권만은 자신에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원합니다. 늦었지만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뉴스에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사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론이 할아버지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재산이 없어지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심판 날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크고 위압적이어서 진우는 절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법정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따라 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헤어지게 될지가 결정될 터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친척들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친척 측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나이와 건강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측 변호사는 재산 기부 결정과 손주들을 향한 진심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때 판사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후견인 측 참고인으로 진우 군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군,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저희 셋을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우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버린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방청석에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신 편지들을 읽고 나서 알았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다는 걸요. 돌아가고 싶어 하셨다는 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던 분이라서, 아버지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법정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삼남매 헤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던 가족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본 법원은 미성년자 서진우, 서수아, 서민준의 후견인으로 조부 서정태 씨를 지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려와 진우를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았습니다. 됐다, 진우야. 이제 다 됐어. 할머니도 뒤따라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난 지 며칠 뒤 수아와 막내가 시설에서 돌아왔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수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우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 오빠도 많이 보고 싶었어. 이제 안 헤어져. 절대로. 막내는 복지사 품에 안겨 들어왔는데 진우의 얼굴을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한동안 못 보는 사이에 살이 올라서 볼이 복숭아처럼 통통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남매는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반장을 맡았다며 매일 신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막내 민이는 할머니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제법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나들이 가자. 가야 할 곳이 있다. 5 식구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납골 땅이었습니다. 예전에 진눈깨비를 맞으며 찾아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보라 대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랬고 따스한 봄볕이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납골당 앞에 5 식구가 나란히 섰습니다. 진우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사주셨을 때는 한쪽에 밀어두었던 그 운동화였습니다. 이제는 거리낌 없이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아버지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야, 아버지가 왔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손주들은 엄마가 잘 돌볼게.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진우는 유리병 너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안 헤어졌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우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우리 이제 안 추워. 따뜻한 데서 살아. 수아가 다가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내 민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5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진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 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